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회의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성물의 정미영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달러와 가치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지난 고용지표에 충격을 받은 이후에 그래도 경제지표가 호전을 보이면서 미국의 달러와 가치 다시금 또 주요 통화 대비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실제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연초 들어와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대에서 강세 기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용지표 부진으로 잠깐 달러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이제 모든 낙폭을 다 만회를 하고 지난주에는 지난 11월 20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상승세가 완만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흐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용지표는 부진했지만 소매 판매나 뉴욕 제조업 지수 이런 부분들이 호조를 나타냈고 또 베이지북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부분 또한 최근에 FRB 고위 관계자들이 그 양적 완화 축소 지지를 하는 그런 발언들을 잇따라 내놓는 부분들이 달러와 강세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통화별로 절상률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이제 워낙 약했던 통화들이 일부 반등하는 뭐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보여지고요. 일본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통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들은 달러화에 대해서 한 4% 가까이 1 내지 4% 정도 떨어진 건데 네. 지금 연초 이후 시간이 얼마 안 됐다는 걸 감안하면 달러와 강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확산돼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 지난해는 달러화의 강세가 신흥국 통화에 완전히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뭐 신흥국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좀 차별화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점진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차트를 통해서도 지금 보여졌는데 유로화에 대비해서도 달러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2회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추가 양적 완화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일고 있고 호주 달러가 최근에 또 호주 달러가 2008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유로도 이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희는 유로화가 올해는 달러에 대해서 좀 약할 거다라는 뷰는 갖고 있지만 네. 유로화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에는 그걸 방어하는 변수도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유로화가 굉장히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ECB가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잘 펴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 유로존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 결국 이제 유로존의 신용 리스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유로존으로의 투자가 재개되었다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다 뒷받침됐었던 그런 변수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과 올해 어떤 여건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좀 통화 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지 못했었고 반면에 유로화는 자산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유럽은행들이 ECB한테 빌렸던 돈을 다 상환을 하면서 유로존 은행의 ECB의 자산이 줄어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완화적인 그런 정책을 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ECB가 디플레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적인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에서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전에는 레포 금리 인하 등 좀 추가적인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통화 정책의 구도가 바뀌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유로화를 전반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약세로 이끄는 그런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유로화를 지지했던 중요한 요인들이 올해도 전반적으로 유효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로존의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를 작년에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좀 줄어들겠지만은 경상흑자 기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유로존으로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에서 유로화를 지지해 줄 만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조는 유로화가 달러에서 약세를 보이겠지만 유로화의 낙폭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 달러만큼 급격하게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로화 약세 국면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2회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달 예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할 요인이고 당장 또 이번 주에 BOJ의 통화정책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또 소비세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 또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들 하고 있는데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일단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지금 주기는 애매한 시점이고요. 네. 정책적인 변화는 아무래도 4월 소비세율 인상 그 부분에 가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해서 BOJ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부분에 시장이 조금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4월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좀 더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해서 경계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 물가 목표는 좀 잘 달성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향후에 필요하면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단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시장에다 계속 좀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FOMC 회의도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이제 FOMC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시장 전반적인 의견은 그래도 좀 맞서고 있다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1월 FOMC에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 축소가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1월 달은 한번 건너뛸 거냐, 이런 이제 견해를 두고 시장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은 고용지표가 부진했지만, 그래도 킵 고잉 할 거다. 네. 계속 좀 양적 완화 축소를 좀 줄여 나갈 거다라는 의견이 조금 다소 우세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FRB 인사들도 꾸준하게 양적 완화 축소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한 100억 불 정도로 축소가 단행이 된다고 하면 네. 일단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완만하게나마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1월 달에 만약에 건너뛰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달러가 그동안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막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작년 11월 이래 고점인 81.53 요 선이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RB 통화 정책에 따라서 예. 이 선의 좀 돌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2회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그러니까 추가 양적 완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없을까요? ECB도 이번에 정책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높진 않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워낙 이제 지난 11월 달에 이코노미스트들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기습 금리 인하가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ECB가 예상보다 좀 디플레를 타개하기 위한 그런데 적극적이다라는 인식을 시장에 줬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추가적인 깜짝 또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아직은 좀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39달러에서 1.35달러까지 밀리긴 했는데 유로화 추세로 봤을 때 1.3480이나 1.35 요 달러의 지지선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전반적으로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에는 나라별로 좀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흥국의 정정 불안이 또 불안 요인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남아공의 파업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네.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60%에 달하게 됐습니다. 신흥국 비중이 40%, 선진국 비중이 40%고요. 신흥국의 비중이 60%나 되기 때문에 또 신흥국의 정정 불안이라는 게 그 나라의 성장 둔화, 그다음에 신흥국 통화의 약세 국면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 구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그러겠죠. 부분이기 예.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신흥국의 어떤 수요 부진이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처럼 원자재를 수입에다 쓰는 나라한테는 또 상쇄를 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자재를 수입에다 쓰는 나라인데 신흥국의 수요가 부진하면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에는 또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신흥국이 불안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원화가 오히려 더 같이 덩달아서 불안해지는 그런 패턴을 나타냈습니다만 네. 최근 2, 3년 전부터 이제 그런 패턴이 점점 바뀌면서 신흥국과 한국과 동조화된 현상이 약해지고 있고요. 또 오히려 신흥국이 불안할 때 신흥국으로 들어갔던 돈이 빠져나오면서 그 돈의 일부가 또 한국으로 좀 분산해서 나타나는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신흥국의 성장 부진이라는 게 우리나라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 전체적인 환율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충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원화 약세를 전망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될지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밴드를 가지고 움직일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연초에 이제 1,050원을 깨면서 예. 연저점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점부터 다시 저 달러화 강세, 그다음 정부의 갭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기조를 좀 깔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당분간은 1,050원 중반선이 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쪽으로 뚫기 위해서는 글로벌 달러의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같이 동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 쪽에서는 지금 IT 기업 위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주 유로존의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수정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지난주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대외 여건은 아직은 또 어떤 추세를 갖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이제 재료 자체는 환율 상승 재료가 우세합니다만 네. 수급적으로는 또 환율 반등 시마다 업체들의 매물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여전히 한 60원 중반부터 70원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강한 저항 구간으로 자리하는,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만 그걸 예. 돌파하기에는 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외환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 통화의 방향성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